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대한사랑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서울, 이 세종에 이렇게 지부를 열고 우리 역사 강복의 이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을 세종 시민의 일원인 저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사랑이 크게 발전해서 우리 역사 문화 다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그 혼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온 그 역사 상식, 이런 것에 비춰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고조선이 이 대륙의 지배자였다.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고조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BC 2333년 전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아사달에. 그게 이제 삼국유사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인데, 사실은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단군은 곰이,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쑥과 마늘을 이렇게 얻어서 먹고 100일 동안 기도해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은 굉장히 신화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뭐 곰이 사람이 되고 이런 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건국 역사를 그러한 신화적인 양식을 이렇게 빌어서 표현한 것인데, 학교에서는 그걸 그냥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없답니다. 없다. 고조선은 없고 2333년 전에 건국했다라고 하지만 그걸 사실 믿지 않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가운데 역사가 다 빠져 있고 나중에 옛나라 사람 위만이, 그죠? 준왕을 이렇게 쫓아내고 요거 제가 2차 접종까지 한 상황이고 조금 답답하고 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붙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다른 데서도 가서 해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면 음향이 이렇게 제대로 분명하게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런 것들이 보면 소리가 좀 안 좋다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아마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준왕이 이제 위만한테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위만조선이 시작되었다. 위만조선이 86년간 가다가 한무제한테 멸망당하고 그 자리에 한사군이 있었다. 뭐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조선이 대륙의 지배자였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잘 증거를 들이대면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 그러면 뭐 일본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려도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북아 시대에 어떠한 그 중국과 우리 이 고조선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이걸 잘 살펴본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제적인 그런 위상이라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연히 알고 우리의 그 조상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그죠? 영어로 이제 차이나라고 그래요. 차이나. 중국을 왜 차이나라고 할까?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중국이 왜 차이나일까? 차이나는 무슨 뜻일까? 이 차이나는요, 진화에서 온 겁니다. 진화. 이 진화를 영어로 쓰면 진화가 되고 이게 차이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진화라고 불렀어요. 진화. 그죠? 여기 아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화라고 불렀다. 바다 이름도 지금은 동중국해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동진화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 진화는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가지지자거든요. 가지지자. 가지지자, 나라 이름 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가지의 나라다. 근데 중국 하면은 완전 반대의 뜻이죠. 그죠? 이렇게 중국이라고 써놓고 차이나라고 쓰면은 이것으로 완전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뜻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진화라고 불렸는데 이걸 왜 중국어로 바꿨냐. 여기에는 중국의 역사 컴플렉스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이 진화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중하고 사방의 다른 민족들은 전부 뭐예요? 오랑캐다 이겁니다.
동방에는 동이족이 있고 서쪽에는 서융, 남쪽에는 남만, 북쪽에는 북적. 전부 오랑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중국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가 이제 진화에서 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중국을 그대로, 중국어로 발음나는 그대로. 그러나 이제 이건 이제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말뜻, 말의 유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그 주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룰 그 대화의 주제가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슬쩍 한 겁니다.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뭐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한국이 정말로 중국의 옛날부터 뭐 속국이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면 사실 저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저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 것처럼 그죠? 말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말을 한 겁니다. 저 말 속에는 사실은 굉장한 그 흉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앞으로 지금 중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상을 하면서 그죠? 미국과 양강 체제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 속에서 먼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뚝 서겠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남북이 이렇게 통일되었을 때 그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 북한 땅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런 저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당시에 그죠? 2017년인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걸 보도했을 때 그 기자가 그랬어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화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건 뉴스로만 이렇게 나오고 화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한사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화가 났을 텐데 국사학자라든지 뭔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야 될 언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이 잠잠하게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을 뭐 일부러 이렇게 적대시하고 그럴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인접한 나라고.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의 역사 이런 걸 바르게 지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우리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도리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자, 제가 이제 서두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국통, 그죠? 요것은 이제 통자는 거느린다 이런 뜻이에요. 거느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계보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냐라고 하는 것인데 국통하면은 나라의 계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렇게 남북 분단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선,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었고, 그전에는 고려였고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라와, 그리고 북쪽에는 우리가 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발해라고 하는 그 원래 나라 이름은 대진인데, 이 대진국의 역사를 사실은 전혀 배우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때도 남북 분단 시대가 이렇게 있었고, 그전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사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엄연한 사국 시대인데, 삼국사기에 책 제목부터 삼국사기죠. 가야를 이렇게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는 빠뜨린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삼국유사에서도 역시 책 이름이 삼국유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심으로 이렇게 썼고, 그 뒤쪽에 가면은 가락국기라고 해서 이제 가야 이야기를 조금 해놨고, 가야에 대한 역사는 사실 그게 전부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문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 그러나 엄연한 사국시대였습니다. 가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400년 이상 갔던 그런 실존 역사고요. 김유신 장군이요, 가야 사람이야, 가야 사람.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은 김유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디서 왔고 그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가야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다 이렇게 삼국시대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사국시대 이전에는 열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열국시대의 대표 국가가 바로 북부였습니다. 북부여. 이 북부여는 해모수, 우리가 다 들어봤죠. 드라마 주몽을 통해서 이렇게 해모수라는 인물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북부여를 건국한 건국자이고요. 우리 역사에서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북부여의 역사를 안 가르치고 있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바로 이 북부여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주몽이 자기의 부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여러 부족들과 이렇게 전쟁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북부여의 마지막 그죠? 왕의 사위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사위. 그 공주가 바로 소선호였죠. 소선호. 그렇게 해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왕의 후사를 이렇게 이으면서 북부여의 사실은 마지막 왕이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구려로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고구려는 출자 북부여다.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삼국유사에도 고구려기 같은 데 읽어보면 고구려는 졸본부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졸본부여가 바로 북부여입니다. 북부여. 그런데 이제 이 북부여 182년의 역사를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국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애매모호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 북부여 이전에 바로 단군조선. 제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단군조선이 이렇게 있었고 그 전에 환웅의 배달. 그죠? 이 단군조선은 2096년 동안 이렇게 내려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환웅의 배달 나라는 1565년 동안 이렇게 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하면 한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2096년 동안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상식적이죠. 2096년 동안 한 분의 단군이 어떻게 삼국유사는 1908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수명이 1908세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환웅도 18분이 계셨고 그 전에 환국이라고 하는 아주 또 그 시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환국. 그죠? 한국은 12나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려 3301년 동안 내려가는 나라거든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거 고조선도 잘 안 믿는데 배달이니 환국인 이런 얘기 사실은 잘 꺼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의 역사가 분명히 저렇게 국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바로 9번째 나라다. 9번째. 그죠? 우리가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된다 그러면 뭔가 이름이 새롭게 나오겠죠. 그죠? 그 나라는 이제 10번째 나라가 되는 겁니다. 10번째. 이게 사실은 역사의 섭리로 볼 때도 굉장히 그런 오묘한 그러한 그 뜻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통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다 신화의 역사로 이렇게 없는 거, 다 이렇게 부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위만조선, 연나라 사람 위만이 준왕을 이렇게, 준왕으로부터 나라를 뺏고, 거기에 위만조선을 이렇게 세웠고, 위만조선이 86년 뒤에 한무제한테 망하고 한사군을 세웠다. 자, 그런데 이 위만조선은 기자조선에서부터 왔다. 이 기자조선은 사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유학자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기자조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백과사전, 바이두라고 하는 그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죠. 거기 보면 고조선이, 그죠?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자조선이 그 뒤를 이었고 위만조선이 또 뒤를 이었고 한사군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역사관인데 이것을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거 학교 학생들이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사랑 같은 이런 데 아니면은 이걸 들어보질 못해요. 어디 가서. 자, 그리고 반도의 남쪽에는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요것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죠?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것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역사책이죠. 그런데 임나일본부가 삼국사기에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런 말이 흔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그 사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삼국사기의 건국시기의 그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런 그 아주 허무맹랑한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런 그 큰 틀을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EBS에서 이 사람이 지금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인데요. 단군조선은 없는 역사다. 이 사람 전공이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그래서 자칭 타칭 고조선 1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조선은 없다. 자기 전공인데, 그죠? 위만조선이 바로
고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전성기다. EBS 국영방송에서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사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배울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도 그 역사의 목적은 바로 애국심에 있다. 그죠?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애국심이 생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분의 저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는 사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냐. 이 러시아 사람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분이 고조선을 전공한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단재 선생이 1925년에 동아일보에 이런 투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낭객의 신년만필이라는 제목인데, 그죠?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지금 그렇죠, 보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사실은 우리 본래 있던 걸 다 밀쳐내고 그게 주인 행세. 이거 완전 주객이 전도된 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불교가 우리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됩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그죠? 기독교 마찬가지죠. 유교가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중국 가면 유교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성균관 대학에 이렇게 유학 옵니다. 유교 배우려고. 우리가 뭐 그냥 일반 국민들은 뭐 유교라는 걸 지금 오늘날은 별로 이렇게 뭐 생활 속에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유교적인 관념은 여전히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사람이 혼을 잃고 살면 안 되거든. 자기 정신. 그죠? 나의 주인은 나의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게 서양의 제국주의가 막 들어올 때 청나라 말기에 중국에 이렇게 양계초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단재 선생도 이분한테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분이 이제 뭐 많은 책을 쓰는데 그 중에 중국 역사 연구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중국의 모든 역사는 중국의 목적을 위한 추구의 노릇을 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중국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으로 썼다는 겁니다. 추구라는 것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래서 반드시 중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위조를 했다. 그래서 역사가의 신용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공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공자. 중국 역사 왜곡의 주범이 공자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공자는 누구냐? 공자는 이제 춘추라고 하는 책을 썼죠. 춘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춘추 시대다, 전국 시대다 이제 그런 말 하죠. 주나라 때 중국에 이제 하상주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상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내려가는데 그때 주나라에 한참 내려갈 때 주나라의 제후국 중에 노나라가 있었습니다. 노나라. 그래서 노자는 그 산동성 지역에 있던 노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나라는 주나라를 세웠던 무왕의 동생 주공이 이렇게 왕노릇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나라를 굉장히 떠받들죠. 공자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자는 그 조상이 누구냐면은 송나라의 미자입니다. 미자. 이게 다 알려져 있어요. 송나라는 어디냐? 나중에 송나라가 아니고 주나라 전에, 그죠? 하상주니까 상나라죠. 상나라가 나중에 이렇게 은나라가 되는데 그 은나라 때, 은나라 말기에 제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이제 송나라인데 이때 송나라 미자, 기자, 비간이라고 하는 은나라의 마지막 3대 충신이 있었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인데 성현들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이 미자의 후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알고 보면 이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우리하고 같은 혈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자가 원래는 성이 아들 자자, 자씨입니다, 자씨. 그러니까 공자도 사실은 자씨죠. 그죠? 그리고 은나라 왕실이 이렇게 자씨였기 때문에 그 왕실 사람들이거든. 기자, 미자, 비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자씨입니다, 사실은.
기자도 자시예요, 자시. 기자가 기씨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기자의 기는 기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에요. 여기는 이제 송나라죠. 기자는 기나라입니다, 기나라. 자, 공자. 자, 그런데 공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이 공자의 가르침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중용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술요순하고 헌장문무한다. 그래서 요순의 도를 근본으로 삼고 문왕과 무왕의 법을 짓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의 역대 제왕은 요순우탕 문무주공으로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 시작은 요임금, 그 다음에 순임금, 그 다음에 하나라를 연 우임금, 그죠? 상나라를 연 탕임금, 그 다음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주공, 요순우탕 문무주공. 이것을 역대 그 왕들의 그 중국의 왕들의 계보로 조선의 그 유학자들, 선비들이 입에 이렇게 달고 살았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조술 요순하고 요게 이제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요순으로 기술을 하고 그리고 이거 문화를 아주 빛낸 분은 바로 문왕과 무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책이 얼마나 저게 중요한 책입니까? 그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저 다 읽어봤거든요. 저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저걸 입에 달고 요순우탕 문무주공이 아주 성인 제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서경이라는 책이에요. 서경. 서경은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책인데 사실 이런 제왕들의 그 기록이거든요. 그 옛날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평생 공부한 게 뭐예요? 전부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중국의 왕조를 처음 개창한 요임금, 그죠? 순임금 다 동이족 출신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뭐 자세히 못 드리고요. 그리고 문왕과 우왕이죠. 하나라를 연 우왕, 그리고 상나라, 원래 상나라입니다. 나중에 은나라로 바뀌었죠. 탕임금, 그죠? 그 다음에 주나라를 연 원래 이제 무왕인데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이고 이 문왕이 주나라를 이제 그 개국을 하기 전에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문왕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치죠, 시조로. 그래서 이렇게 그 계보를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공자가 왜 역사 왜곡의 주범이냐? 바로 이렇게 춘추라고 하는 책을 썼죠. 노나라 역사 한 40여 년 정도 되는 그 노나라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 이제 춘추인데 저 춘추에서 역사책은 이렇게 써야 된다 해가지고 그 원칙, 역사서술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 바로 춘추필법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위국휘치라고 그래요. 위국휘치. 나라에 부끄러운 것은 감추라. 그것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부끄러운 걸 감추라는 거죠. 그리고 존화양이, 이게 물리친다 이런 뜻이에요. 중화를 이렇게 받들고 오랑캐 역사를 물리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상례야괴. 중국의 역사는 내부의 역사는 상세하게 쓰고 외부 바깥의 역사는 간략하게 쓴다. 그래서 중국의 역대 역사책 25사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춘추필법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사설을 볼 때 이거를 감안을 하고 봐야 됩니다. 중국 중심으로 쓰여진 거다. 그죠? 이걸 감안하지 않고 이것이 그냥 정말로 진실한 그 역사적인 그 팩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양계초가 중국 역사 연구법에서 바로 공자로부터 2000년 동안 내려온 악습이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 춘추필법. 자,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사마천, 그죠? 25사 중에 이제 가장 머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사마천이 쓴 사기입니다. 이 사기에서 우리 한민족과 관련된 역사를 크게 세 가지를 왜곡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금살치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이게 이제 거짓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 송미자 세가, 아까 말씀드렸죠. 송미자 세가, 봉기자의 조선,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렇게 기자조선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기 조선열전에, 그죠? 수정 조선 위 사군,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한사군설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그런 기록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을 처음 썼던 사마천은 그냥 사군이라고 그래요. 사군.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운 건 뭐예요? 한사군은 낭랑, 현도, 임둔, 진번 이렇게 다 배웠죠. 그러나 오리지널 원 텍스트에서는 사군이라고 했지 그런 이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것은 후세 사가들이 그죠? 이런 책들을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겠냐 하고 추정을 달아놓은 것을 오늘날 우리가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중화 삼조당이라고 있는데요. 그 치우천왕과 같이 동시대에 이제 그 아주 강력한 그 중국의 라이벌이 바로 황제 헌원이라는 사람인데, 무려 73회에 걸쳐서 대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치우천왕이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반대로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렇게 반대로 이제 기록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치우하면 중국에서는 원래 적입니다. 자기의 그게 아니고 적이야. 그런데 중화 삼조당이 뭐예요? 중화의 세 분의 조상이다 이런 말인데 거기에 치우를 떡 갖다 모셔놓고 있거든. 치우는 사실 워낙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기네 조상으로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이게 역사 왜곡이죠. 중국은 아까 이제 뭐예요? 사실상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한 이야기는 중국이 하상주 단대공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동북공정 하면 다 알죠.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뭐 서남공정도 있었고요. 하상주 단대공정부터 해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뜯어고치는 그런 작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중화문명 해외 선정공정이다 해서 그렇게 다 중국의 입맛에 맞게 뜯어놓은 그 역사 틀을 지금 해외에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게 중화문명 선정공정이에요.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 그걸 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우리의 조상인 치우가 염제신농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황제 헌원만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그랬거든. 그런 것들을 다 자기네 조상으로 그죠?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치우천왕 그죠? 치우천왕 하면요 동방의 군신입니다. 그죠? 전쟁의 신이고 병법의 원조고 이렇게 떠받들어요 중국에서. 뭐 동방에서 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싸움을 뭐 하여튼 백전백승인데요.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천왕께서 요거 치우천왕입니다. 구군에 명하여 몸소 보병과 기병 3천을 거느리고 곧장 탕록의 유흥 들판에서 여러 번 헌원과 맞붙어 싸울 때 군사를 풀어 사방에서 쪼이면서 참살하시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큰 안개를 일으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투를 독려하시니 적군은 두렵고 손이 떨려서 도망쳐서 백리 안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이제 잘 안 믿어지죠. 안개를 일으켜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굉장한 도수를 이렇게 부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치우가 처음으로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다. 그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것이 이제 치우천왕이 시초입니다. 시초. 그래서 이것을 동두철액이다. 요 구리 동자죠. 머리 두자. 그죠? 머리는 구리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요 이마입니다. 액자가. 이마는 철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투구를 쓴 거. 그죠? 구리와 새로 만든 투구를 쓴 것을 이제 중국인들이 동두철액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두철액 하면 투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치우천왕을 부르는 그런 말이에요. 동두철액. 그래서 아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배달을 본받아 무기와 갑옷을 많이 만들고 그 중국 사람들이 진함거를 만들어서 감히 싸움마다 출전하였다. 여기 이제 진함거가 중요한 말이에요. 진함거. 이게 무슨 뜻이냐? 남쪽을 가리킬 지자니까 가리키는 그런 차다, 수레다 이런 말이죠. 이겁니다, 바로. 이게 진함거예요, 진함거. 이 진함거가 여러분들 인터넷 두들기면은요, 금방 저런 그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은 바로 치우천왕이 도수를 부려서 안개로 그냥 앞뒤 분간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군끼리 막 싸우는 거죠. 중국이. 헌원의 군대가 아군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발명을 한 겁니다. 이것을 바로 황제 헌원이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가 가리키는, 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남쪽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적군이 있는 곳이니까 글로 돌진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치우천왕이 안개로 도수를 부리고 했다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굉장히 그래서 무서워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에 나갈 때,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치우천왕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순신 장군도 우리가 명량해전 그 영화 보면은 이 치우천왕에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치우천왕을 모신, 치우천왕을 모신 그 사당을 둑신사라고 그래요. 둑신사. 그리고 치우천왕이 이렇게 그 깃발을 둑기라고 그럽니다. 둑기. 그래서 둑기를 모셔놓고 치우천왕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죠. 언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뚝신사가 있던 그 자리가 바로 뚝섬입니다. 서울의 뚝섬. 지금 그 한양대 앞에 그쪽에 옛날에 거기였죠. 경마장이 있었고. 그 뚝섬인데 바로 요게 둑기입니다. 둑기. 요게 지금 정조대왕이 화성에 이렇게 행차하는 그런 그림인데, 요게 이제 왕을 상징하는 그런 그 황룡기고요. 요게 바로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둑기입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내면 거기에서 이렇게 붉은색의 연기, 기운이 이렇게 막 피어올랐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 그림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치우는 그 이후로 역대 수많은 제왕들이 항상 이렇게 떠받들어 모셨던 그러한 제왕이었다. 바로 우리 배달의, 그죠? 배달의 14번째 환웅천왕이었습니다. 14번째. 18분의 환웅천왕이 있었다 그랬죠. 그 14번째 환웅천왕이 바로 치우천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살 치우다,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이 반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마천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붉은 악마 아닙니까? 그죠? 붉은 악마. 붉은 악마의 요 문양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 요게 뭐냐면은, 귀신 모양의 기와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면화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도깨비다, 이거죠, 도깨비. 치우천왕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렇게 도깨비처럼 그렸겠냐, 이거예요. 저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완전 괴물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건 우리 조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중화 3조당에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이렇게 그걸 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다 역사 왜곡이죠. 치우천왕.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걸 처음에 먼저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는데, 진화의 역대 왕조 계보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국통맥을 말씀드렸죠. 이 중국도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역사의 시작은 욘임금부터 시작합니다. 욘임금, 그다음 순임금이죠. 이 욘임금의 나라를 당나라라고 그래요. 순임금의 나라를 우나라라고 그러고, 그래서 당뇨 우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라는 우임금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하우시, 그죠? 하우, 그다음에 상나라, 나중에 은나라라 그랬죠. 상탕, 탕임금입니다. 그리고 주나라를 세운 분은 사실은 무왕인데, 그 아버지 문왕 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쭉 해오다가 실제로 이제 무왕이 이제 그 세운 주인공이고, 요 주공은 이제 주나라의 문물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킨 이 무왕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뭐 문왕과 주공이 이제 그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자, 그리고 이 중간 무렵에 춘추시대,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가 있었고, 이제 춘추시대가 끝나면서 전국시대가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주나라의 중앙 권력이 이제 굉장히 약화되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천하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영웅들이 그 무력으로 이렇게 천하를 다투던 그 시대를 이제 전국시대라고 그러고, 이 전국시대에 7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서 진나라, 진시황이죠. 진나라가 이렇게 통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 못 가죠. 그래서 진나라가 멸망을 하고 초안전, 그죠?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렇게 유방과 항우가 쟁패를 벌이던 그 시대를 거쳐서 한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돼, 유방의 한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되고, 이게 이제 망하고서 삼국시대, 그죠? 유비, 그 다음에 조조, 선권, 그죠? 이 삼국시대가 약 100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세월 동안 이렇게 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것도 끝나고 위진 남북조로 이렇게 잠시 갔다가 이제 수나라가 통일이 되죠. 수나라. 수나라 하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을지문덕 장군의 그 살수대첩이죠. 수나라가 이렇게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당나라가 여기 이제 한 300년 정도 가까이 가죠. 우리가 이제 당나라한테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그죠? 고구려 때 이제 또 유명한 장수가 바로 연개소문이었고,
그 안시성 전투에서 이렇게 당나라 그 이세민 당태종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그 계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나라 이후에 5대 10국을 거쳐서 북송과 남송을 거쳐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중화민국, 중국, 대만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의 이런 역대 왕조들, 그 역대 왕조를 객창한 그 왕들이 혈통이 중국 한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국 한족이. 예. 이거 다 동이족이에요. 이거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동이족이고요. 진시황조차도 선비족입니다. 선비족. 선비족은 동이족의 한 갈래입니다. 한족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유방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수나라, 당나라 전부 선비족입니다. 그죠? 선비족이 잘 모르죠. 북방 유목민 중에서 아주 그 강력한 부족 중에 하나인데 그 선비족. 우리나라 그 이씨들이 있잖아요. 다 그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선비족의 후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라는 말이 있죠. 그 선비라는 말의 오리진이 바로 이 선비족과 관련이 있어요. 선비족과. 보세요. 이 송나라 정도 되면은 뭐 이제 뭐 한족이라고 볼 수 있죠. 조광윤. 원나라는 이제 몽골이죠. 명나라 주원장. 주원장은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사람. 청나라 이거 완전 신라 혈통이죠. 그죠? 청나라. 청나라는 원래 금나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금나라. 금나라는 그 말뜻 자체가 뭐야? 김씨의 나라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그 계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고 자기네들은 대국이고 뭐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야. 공환증이라는 말 알죠? 공환증. 한국을 두려워하는 공포스럽게 여기는 그 증상. 축구를 했다 그러면 지거든. 했다 그러면 집니다. 이게 공환증이에요. 요즘은 더 무서워하지. 왜? 한류 때문에. 한류 때문에 중국이 망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역사예요. 뭐 노래니, 뭐 그냥, 뭐 영화니, 드라마니, 뭐 이런 거는 그냥 사실 별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역사입니다. 역사의 그 뿌리, 그것이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중국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나라다. 그게 이제 다 드러납니다.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알면은요, 정말로 이렇게 우습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죠. 자, 이 공자가 이렇게 중국 문명의 이렇게 뿌리인데, 공자가 바로 그러한 문화와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동방의 스승들로부터 배웠다 이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음악,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여기 배운 그런 그 스승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 유교 하면은 뭐야? 예법 아니에요, 예법.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인과 효, 충효 사상. 이런 예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야? 노자한테서 배웠다, 이게 노자. 응? 노자. 그래서 사기에도 보면은 노자와 공자가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긴리 사람이다. 성은 이씨다. 이름은 이다. 그죠? 시호는 담이다. 그는 주나라의 장서를 관리하는 사관이었다.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머물 때 노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사기에 나오는 거야.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를 만나서 예를 물었다 이거. 예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제가 이렇게 다 생략을 했습니다. 길어요. 공자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노자를 만났는데 그는 마치 용 같은 존재였다.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걸 속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용과 같이 이렇게 아주 엉뚱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용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노자한테 가서 예를 물었고 그래서 예를 가르쳐 줬고 그걸 배워서 자기의 사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 하면은 옛날부터 뭐예요? 이거 임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용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노자한테 이제 이런 걸 배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태백일사에 보면은 노자가 왜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노자는 성은 이씨고 이름은 이다 말이야. 이입니다. 이. 근데 왜 저런 이름을 갖게 되었냐? 그 뿌리가 여기 태백일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계민년에 노나라 사람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이의 아버지는 요거 이제 노자죠. 노자의 아버지는 성이 한이요. 이름은 건이다.
한건이라는 거, 한건. 아버지가 성이 한씨인데 아들은 이씨란 말이야. 여기 이상하죠? 그것은 노자가 이씨로 이렇게 성을 바꾼 겁니다. 그것은 왜냐? 요 이자라고 하는 게, 그죠? 여기 나무목자 밑에 아들 자자 쓴 거잖아요. 그죠? 그 나무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 그죠?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보면은 이건 동방을 얘기해요. 동방. 그래서 나는 동방의 아들이다. 나는 동방의 아들이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나는 동이족이다. 그 얘기를 자기 이 성, 그죠? 담은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한씨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을 갑자기 바꿔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노자가 자기 그 족보, 그죠? 자기 역사 이런 걸 쭉 보니까 자기는 동이족이더라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기에도, 그죠? 사마천이 쓴 사기에도 이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조는 풍이족 사람이다. 이 풍이족이 바로 태오복희족입니다. 태오복희족. 그죠?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맹자도 마찬가지예요. 맹자 또한 동이 사람이 아니겠는가? 중국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맹이 다 동이족이라는 거야. 동이족.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알고 보면 중국의 그 문화와, 그죠? 문물을 일으켰던 그런 위대한 사상가나 스승들은요, 다 동이족이에요. 이 동이족 문화에서 다 나간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죠? 중국의 그 요순우탕 문무주공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 국통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때 바로 동방 땅에는 고조선이 있었다 이거죠. 고조선이. 그죠? 고조선에서부터 북부여, 고구려, 사국시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삼년상, 우리가 삼년상 다 알죠. 이 풍속이 고조선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소련과 대련이 이 삼년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동이족 사람이다. 이게 이제 얘기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년상의 뿌리는 소련과 대련인데 동이족 사람이다. 그죠? 이게 유관 문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 뿌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게 논어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장인데, 선진장, 11장 선진편인데, 선진어 예학은, 요게 이제 선진국, 그죠? 후진국, 선진국 하면 영어로 뭐야? developed country, 그죠? underdeveloped country 하면 후진국이죠.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진국, 후진국으로. 바로 논어에서 이렇게 따온 거죠. 그죠? 그래서 앞서간다 이거야. 예학에 앞서가는 사람은 야인이요. 후진어 예학, 예학에 뒤처져 가는 사람은 군자라. 하니 여용지 즉 오종 선진하리라. 이것을 따라할 것 같으면 나는 선진을 따르겠다. 이거를요, 해석을 이제 희한하게 합니다. 이게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자, 봐요. 요즘 사람들은, 선배들은 예학을 함에 있어서 세련되지 못하다 하고, 후배들은 예학을 함에 있어서 세련되다고 평가하는데, 내가 만일 예학을 쓴다면 나는 선배들을 따르겠다. 이거하고 매칭이 돼요? 제가 볼 땐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하게 합니다. 선진인데 이걸 선배라 그러고, 그죠? 야인인데 세련되지 못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자,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예학의 배움에 먼저 들어온 자들은 야인이고, 나중에 들어온 자들은 군자다. 만약 쓰고자 한다면 나는 먼저 들어온 자들을 따르겠다. 이건 직역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 야인하면 오랑캐인데, 예학의 배움에 먼저 들어온 자들이 오랑캐다 이러면 해석이 안 되잖아, 말이. 바로 이 동이족을 이 사람들이 야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동이족을. 그래서 예학에 이렇게 먼저, 그죠? 이런 거를 이렇게 개발하고 앞선 사람들은 바로 동이족이었다. 군자는 뭐야? 자기네들이지. 이것을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논어 같은 걸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또 결정적인 구절이 있죠. 술이 부작하며 신이 호구하다. 요거는 이제 썼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기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썼을 뿐 만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공자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유교 문화는 내가 창시자인데 내가 옛날 걸 썼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신이 호고, 이거는 옛고자죠. 옛적의 것을 믿고 좋아했다. 그럼 요 옛고라는 것은 바로 고조선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조선 문화. 논어에서 이렇게 공자가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 문화를 모르면 이게 해석이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몇 글자 됩니까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에 보면은, 그죠?
위서에 이르기를 2000년 전에 단군왕금이 계셔서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하시니 요 임금과 같은 때이다라고 분명하게 고조선의 건국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그죠?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기록한 신문기사와 같은 이 기록을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렇게 왜 했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갖춘 채로. 그죠? 고조선의 건국은 이처럼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중국의 연임금이 시작했던 그 무렵에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서기전 2333년 전에 해서 이게 47분의 단군이 2096년 동안 이렇게 내려가고, 그죠? 여기 와서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239년, 요 1년 전에 사실은, 238년이 맞죠. 여기 와서 이렇게 멸망을 하고, 북부여가 182년 동안 내려가는데, 요게 이제 북부여의 건국이 요거보다 1년 전이에요. 서기전 239년. 그렇게 해서 여기 와가지고 망하고, 고구려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 이전에 환국, 3301년에 환국이 있었고 1565년에 배달국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국, 배달, 조선 이것을 합쳐서 삼성조시대라고 해요. 삼성조시대. 이 삼성조시대를 다 합치면 보세요. 3301년이죠. 1565년이죠. 2096년이면 다 더하면 요게 여기하고 여기 1년씩 겹치기 때문에 2년을 빼면은요. 6960년이 나옵니다. 이거 외우기 쉬워요. 7000년에서 40을 빼면 됩니다. 그죠? 삼성조 시대가 이렇게 길어요. 6960년. 생각을 해봐요. 6960년. 머릿속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 역사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깡그리 지금 다 이렇게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고조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고조선은 세 나라였다.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삼조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삼조선은 원래 사만에서 왔어요. 사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사만하면, 그죠? 진안, 변안, 마한 아닙니까? 진안, 변안, 마한. 이 사만은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경상도 남부. 그죠? 신라 땅의 진안이고, 가야 땅의 변안이고, 백제 땅의 마한이고. 그게 이제 사만이죠. 그러나 사만은 원래 대륙에 있었던 겁니다. 고조선이 바로 사만이에요. 그래서 단재 선생이 전후 사만고라고 하는 그 논문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만, 그죠? 경상도 땅에 있었던 진안, 변안, 마한은 후사만이고, 그죠? 후사만은 대륙에 있던 전사만에서 이렇게 온 거다. 그러니까 전사만이 망하고 그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개창한 게 후사만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후사만을 가지고 사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말씀드렸죠. 그죠? 임나일본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국시대 그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본인 학자들이 만든 건데 우리 사학자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따르자니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때 뭐가 있었냐? 그쪽 한반도 남부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이렇게 다 거짓말이라고 밀어붙이려면은 그때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만. 사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그 사만은 원래 대륙에 있었고 그 대륙의 사만을 줄여서 대한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날 대한제국에서 이렇게 온 거죠. 대한제국은 바로 고종 황제가, 그죠? 조선을 이렇게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바꾼 건데 그때 대한은 바로 대륙의 사만에서 이렇게 따온 겁니다. 대륙의 사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만이 이렇게 삼조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조선이 이렇게 세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되찾으면 고조선 역사는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삼조선이라는 말을 하면은요, 이걸 얘기해.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 다음에 위만조선이다. 이렇게 삼조선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연대순으로 이렇게 나열된 시대의 변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래 삼조선은 그게 아니고 세 군데 서로 다른 곳에 조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조선과 번조선과 막조선이죠. 그죠? 이게 바로 원래는 뭐야? 진한, 번한, 마한. 이렇게 사만에서 삼조선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찾는다 그러면 단군 조선의 우리 그 뿌리 역사는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단사학계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알고 보면 절대 인정 안 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떠들어왔던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진조선, 그죠? 진조선은 이게 북만주 대륙에 이렇게 넓게 있었습니다. 시베리아까지 이렇게 굉장히 연해주 이런 데다. 오늘날 그게 다 러시아 땅이죠, 이런데. 번조선, 중국 동부의 이 넓은 대륙이 전부 번조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반도가 바로 막조선. 그래서 진한, 번한, 마한. 이게 이제 신지비사에도 다 나옵니다. 신지비사. 자, 신지비사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유학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밖에 일체를 배척을 해서 이단시에서 책을 모두 태워버릴 때 신지도 그때 애군을 면치 못하여서 겨우 고려사 김희재전에 신지비사가 요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신지비사가 여기 신지비사인데 여기 고려사 김희재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10장만 이렇게 전하는데 만일 그 전부가 다 남아있다면 우리의 고사 연구에 얼마나 대려 큰 힘을 주겠냐. 이 신지비사의 내용이 뭐냐면 삼조선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재 선생이 전후사망고에서 삼조선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전후사망고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볼게요. 관자에 보면은 발조선이라 하고 사기와 대대래에서는 발숙신이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조선을 얘들 중국에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관자에서는 발조선, 사기와 대대래에서는 발숙신이 있는데 그래서 발숙신은 곧 발조선인과 동시에 조선과 숙신은 같은 거다. 그죠? 그런데 청나라 걸륭제가 흠정한 만주원류고 이걸 이제 흠정 만주원류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숙신의 본래음을 주신이라 하고 그 뜻을 관할지경. 이 주신의 숙신을 주신이라고 읽는데 그 뜻은 관할지경이다. 이걸 줄여서 관경이라 그래, 관경. 그죠? 그래서 사만으로 이렇게 나누어 나라를 다스린 것을 사만관경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의 음도 주신이고 관경이라는 뜻이 명백하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삼조선은 고려사에서 단군 기자 위만을 삼조선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연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설한 그러한 삼조선이지만 실제로 따로 삼조선이 따로 있었다. 단재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 이것이 중요하죠. 사기조선열전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연의 전성시에 일찍이 진번 조선을 침략하였다. 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자, 서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번, 여기 나오는 진번은 진막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사기세근에서는 진번을 2개의 나라라고 하였으니, 그죠? 진막도 2개의 나라다. 그러니까 진번에도 진이 나오고 진막에도 진이 나오죠. 그리고 막과 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진번막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삼조선이다. 논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진번막이라고 3개를 처음부터 썼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진번이라고 쓰고 여기에서는 진막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단재 선생은 그게 아니고 진번막은 삼조선을 이야기하는 거다.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자, 그게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삼조선은 원래 고조선의 삼경, 수도가 이제 셋이다 말이죠. 삼경. 그래서 삼경은 어디냐? 신지비사에서 보인 부소량, 오덕지, 백아강. 이것이 바로 단군 삼경이다. 자, 그런데 삼경은 고대 미신의 대상인 삼신으로 말미암아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니 삼신은 고기에 보인 바 환인환웅 왕금이다. 이제 여기가 조금 사실은 문제가 돼요. 삼신이 환인환웅 당금이고 이걸 이제 미신시했다. 단재 선생만 해도 어떤 삼신문화 이런 거는 이제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도서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고대 사서들을 보면서 우리의 고대 역사의 그 실상을 이제 밝히는 것은 이제 많이 하셨죠. 자, 일단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신지비사입니다. 신지비사. 그죠? 여칭추극기. 칭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이죠. 추는 저울추고 극기는 저울판입니다. 그래서 칭가는 부소량이요. 저울 때는 부소량, 추자는, 저울추는 오덕지, 극기, 저울판은 백아강이다. 그죠? 해설 그대로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부소량과 오덕지와 백아강이 세 수도다. 이런 말이에요. 세 수도. 이게 신지비사에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셋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저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옛날 저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저울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물 건다는 저울판이 있고 뒤에 저울추가 이렇게 있어서, 그죠? 여기 어떤 물건을 달면은 이쪽으로 기울죠. 그런데 뒤에 추가 있어서 이렇게 옮기다가 양쪽이 균형을 딱 이루는 지점이 이 물건의 무게인 겁니다. 옛날 저울은 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바로 조선이 이렇게 셋이었기 때문에 이 저울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신지비사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안의 수도는 여기가 부소량이죠. 부소량. 소밀랑이라고도 하고 부소량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하얼빈이에요. 하얼빈. 하얼빈이면 저기 안중근 의사가 이 또를 이제 저격했던 그곳 아닙니까? 그죠? 여기 북만주 전체가 진안이고 중국 대륙의 동부 여기 넓은 지역이 번안이고 여기 수도가 오덕지 또는 안덕향이고 오늘날 당산시입니다. 당산시. 자, 그리고 한반도 전체는 이제 저울판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저울에 이렇게 비유한 것. 이것이 바로 신지비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일부만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죠. 물론 그 전체 내용은 단군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조선 2096년 47분 할 때는 이 진안의 역사입니다. 진안의 역사. 번안의 역사는 따로 있어요. 마한의 역사도 역시 따로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뒤죽박죽 쓰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 수도가 여기 아사달 아닙니까? 그죠? 송화강 아사달. 나중에 수도를 일로 옮겨요. 그죠? 백악산 아사달. 오늘날 장춘입니다. 장당경. 오늘날 개원시인데 일로 수도를 이렇게 옮기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수도를 전부 아사달이라고 그랬어. 아사달. 그죠? 그런데 이 백악강 평양이죠. 마한의 수도인 여기 백악강 이것도 아사달이라는 겁니다. 아사달. 이 아사달을 나중에 넓고 평평한 땅이다라는 뜻으로 한자어로 쓰면 그게 평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고구려 수도도 평양이다. 하니까 뭐예요? 고구려 수도가 일로 온 거 아니냐. 나중에 장수왕이 천도를 일로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사달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아사달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 여기가 아니고 이쪽 어디 이쪽. 요양시 여기 심양이 있죠. 심양 바로 옆에 요양이 있는데 여기가 고구려의 수도였다는 겁니다. 그럼 고구려의 땅이 얼마나 커져요? 자, 고조선은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각각 따로 봐야 된다. 그런데 전부 이렇게 수도를 아사달 한 군데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날 같은 저런 오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모든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한반도 안에 갇힌 역사다. 이게 바로 일본이 노리는 거죠. 그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데 조선은 역사가 너무너무 깁니다. 이걸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조선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동양은 다 유교 문화권인데 유교 문화에서 삼강오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장유유서인데 장유유서. 아래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선은 역사가 기니까 당연히 자기네들 어른이죠. 그런 어른을 이렇게 침범을 해서 나라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뜯어고쳤던, 그죠? 왜곡시켰던 그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중국 10억 인구가 넘는, 그죠? 10몇 억이죠? 거기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먹히지 않으려면 이런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중국은 이제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 55개 소수민족이 다 이렇게 다 분리 독립하려고 그래요. 분리 독립.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분리 독립을 막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저렇게 역사 공정을 하고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환히 밝혀지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옛날에 소비에트 공화국이 다 이렇게 여러 나라로 분열됐듯이 그렇게 됩니다.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여기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큰 세력으로 이렇게 계속하면은 우리는 아주 힘들어지죠, 사실은. 그죠? 먼 곳에 있는 게 적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이웃이 사실은 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적을 삼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바로잡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계속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조선의 역사는 이렇게 돼요. 아까 이제 진안, 번안, 마한을 다 따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진안의 역사, 번안의 역사, 마한의 역사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안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 먼저 있다가 여기에서 1048년, 그죠? 1048년 있다가
수도를 옮깁니다. 왜 그랬냐? 22세 색불로 단군이 무력으로 집권했어. 전대 단군을 이렇게 무력으로 해서 이렇게 단군 그 지위를 이렇게 뺏었습니다. 쿠데타죠, 쿠데타.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고향인 이 지역으로 이렇게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860년을 내려가다가 다시 86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또 이렇게 반역이 또 일어납니다. 반역이. 그렇게 해서 그걸 난을 진압한 44세 구물단군이 단군이 되면서 일로 이렇게 수도를 또 옮기죠. 그래서 수도를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수도가 이렇게 변해요. 변해. 그래서 여기서 860년, 1048년, 여기서 860년,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1048년과 860년을 더하면 1908년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단군이 1908세를 살았다. 그런 기록을 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왕조를 이렇게 합한 겁니다. 합한 거예요. 한 사람이 1908년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상식으로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사만이었는데 원래 이때 와가지고, 그죠? 이때 와가지고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으로 3조선으로 이렇게 나라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색불로 단군이 이때 이제 중앙, 그죠? 진조선의 단군이 되면서 여기에 번조선의 왕을 서우여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막조선의 단군을 여원홍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조선 체제가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죠? 860년을 가다가, 여기 이제 44세 구물단군부터는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188년이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망하고, 북부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의 국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중국 쪽에 있었던 번안의 역사는 자, 여기서 이제 1048년 동안 내려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랬다가 번조선, 그죠? 서우여가 이렇게 초대 단군이 되면서 번조선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중요한 건 여기 마지막 단군이 바로 기준왕입니다. 기준왕. 그죠? 여기서 이제 기준왕이고, 이 기준왕이 뭐야? 이게 위만이 연나라 사람이 이렇게 일로 망명을 요청해 와요. 그랬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86년을 가다가 손자 우거왕 때 한나라 무제 침입을 받고 이게 이제 멸망을 하고 여기 이제 한사군을 두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땅에는 마한 이렇게 있었고 막조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막조선이 망하고 최씨 낙랑국이 들어서는 거야. 최씨 낙랑국. 이게 이제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고구려 대무신 열제 때 그 막내 아들인 호동왕자가 자기의 여자친구 낙랑공주하고 이렇게, 그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다가 이 낙랑국은 최씨의 나라입니다. 그 이상한 북이 하나 있어. 적이 쳐들어오면은 북이 둥둥둥둥 알아서 울리기 때문에 그걸 자명고라 그래, 자명고. 그래서 호동왕자가 자기 애인 낙랑공주에게 오늘 밤 쳐들어갈 테니까 북을 찢어라.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꼬시죠. 그 실제로 그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공주가. 그렇게 해서 낙랑국이 이렇게 망했죠. 그죠? 낙랑국의 그 왕이 자기 딸이 배신한 걸 알고서 이렇게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호동이 이렇게 알고서 호동왕자도 자살하죠. 그건 낙랑국이에요. 그건 낙랑국. 그래서 낙랑국이 평양을 중심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낙랑국과 한사군의 낙랑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낙랑군을 거기 갖다 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낙랑군을 평양 주변에. 그래서 거기에 뭐 낙랑군의 유물이 많이 나온다 하면서 막 고고학적으로 이런 걸 막 발표하고 그러는데 그거 있잖아요. 일본인 그 고고학자, 완전 사이비학자인데 세키노 다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북경에 가가지고 한나라 시대 골동품을 이렇게 파는 그 유리창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나라 시대 유물을 막 사다가 저기 가서 막 다 파묻은 거야. 그게 다 밝혀졌고 자기 일기장에 그걸 다 써놨어. 이 멍청하게. 그래가지고 그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평양에서 뭐가 발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갖다 파묻은 겁니다. 왜냐? 평양은 있잖아. 이름 그대로 넓고 평평한 땅입니다. 산이 없어 가보면은. 그 넓고 평평한 땅에 2000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일본인 학자가 와가지고 뭐 팔 때마다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 말이 돼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자, 단군왕금 때 이제 우리가 역사를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이 초대 단군왕금이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군현홍수 사건이요. 중국의 군현홍수 사건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단군조선과 중국의 그 관계를 이렇게 아는데요. 중국에 9년 동안 어마어마한 홍수가 왔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49일이죠. 그 비교가 안 돼요. 9년 동안 왔으니까. 그래서 중국 천지가 이렇게 물바다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순임금이 SOS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단군왕금께서 태자, 부루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구원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전해준 것이 바로 오행치수법이라는 거. 이걸 전해주면서 치수, 물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이 홍수로부터 이렇게 중국 대륙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오행치수법을 전해받은 사람이 바로 우죠, 우가 바로 나중에 이 백성들로부터 인망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여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라. 그러니까 하나라가 개국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바로 군현홍수가 있었고 그 군현홍수를 그 위기를 이렇게 건너게 해준 그 은인은 바로 단군왕금이었다 이겁니다. 오행치수법을 통한 이 역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단군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9년 동안 홍수가 일어나서 만민에게 재앙이 미침으로 태자 부루를 보내어 우나라 순임금과 약속하게 하시고 도산회의를 소집했다. 도산에서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사공우를 보내서, 이 사공은 벼슬이에요. 신하 우를 보내어서 우리의 오행치수법을 받아서 치수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런데 가무소를 설치하여 어디에? 낭야성에. 자, 낭야성이라는 곳에 가무소를 설치했다 이겁니다. 가무소는 뭐냐면은 요 감독한다는 것이고요. 여기 우는 뭐야? 우나라 순임금 할 때 요 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순임금을 감독한 곳이에요. 순임금이 통치를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 이걸 감독한 곳이 바로 가무소인데 그 가무소를 낭야성에 설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무소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뭐야? 고조선과 이 순임금의 관계는 그죠? 황제와 제후의 관계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낭야성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야? 구려 분정에서 논의된 일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서경에 뭐라고 나오냐? 순임금이 동쪽으로 순행하여 멀리 산천을 바라보며 제사 지내고 동방에 천자를 아련하였다. 원어는 동순망질 사근동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얘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낭야가 있습니다. 그죠? 이쪽이 다 번한 땅이라고 그랬죠. 번한 땅. 여기 낭야입니다. 이 낭야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낭야는 바로 낭야성에서 온 거고 낭야성은 이 당시 번안의 임금님 이름이야. 두 번째 임금입니다. 이 번안의 두 번째 임금님. 그래서 첫 번째 임금님이 치두남인데 그 치두남의 아들이 바로 낭야죠. 그래서 낭야 임금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을 쌓았는데 그것이 바로 낭야성이고 그 낭야성에 가무소를 뒀다는 거예요. 가무소. 그죠? 순임금의 나라를 이렇게 여기 순이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산동성이고 산동성은 옛날부터 동이족이 이렇게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약간 서쪽으로 가면 여기 연임금의 나라, 순임금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회계산, 도산이죠. 그렇게 해서 이 도산에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순임금이 우를 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태자부루가 여기에서부터 이까지 온 거죠. 먼저 이렇게 낭야성에 온 겁니다. 낭야성에 와가지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이제 이렇게 일로 간 것 같아요. 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행치수법을 전한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육로로 이렇게 와가지고 요동반도에서 여기 산동반도로 여기가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이동하기가 생각보다 쉽다. 그죠? 옛날에 조선술이 별로 안 발달했겠죠. 근데 이게 육로로 오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멉니다. 제가 가봤어요. 몇 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심양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요동반도 대련으로 갔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게 뭐 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먼 거리야. 버스 타고 막 계속 가는데도. 그러니까 옛날에 뭐 걸어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간다 그래도 굉장히 이제 힘든 거리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육로로 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낭야성에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보름간 머무시다가 회계산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오행치수법을 전해줘서 그것을 받고 우가
드디어 치수법에 성공을 하고 하나를 이렇게 열게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조선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군현홍수 때. 그래가지고 여기에 참성단이 있죠. 강화도. 그죠? 참성단이 있는데 참성단이 바로 이때 쌓은 겁니다. 이때 하늘의 천재 지내기 위해서 강화도 마리산 꼭대기에 참성단을 쌓았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거죠. 2월에 동쪽으로 순행하여 태산에 이르러, 이게 순임금 이렇게 한 겁니다. 태산에 이르러 시제를 지내고 산천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내고 드디어 동방의 천자를 아련하였다. 이게 서경에 나오는 건데 이때 동방의 천자는 누구냐? 바로 단군입니다. 단군. 순임금은 제후였기 때문에 천자인 단군을 이렇게 가서 아련했다. 그런 내용이 서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서경에. 여기 서경의 원문이고 여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더 결정적인데 그런 이야기를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순망질 사근동우. 그죠? 동쪽으로 순행을 해서 망질, 산천의 제사를 지내고 사근동우. 드디어 이게 사자가 드디어입니다. 그는 뵙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뵙는 걸 근. 그리고 동방의 후. 이게 바로 임금님이죠. 이게 바로 동방의 천자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찾아뵙었다. 드디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 학수고대를 하고 멀리까지 찾아가서 마침내 배웠다. 그런 뜻이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는 분명한 제후고 단군 황금이 이렇게 천자죠. 자, 지금 아까 낭야성이 지금도 있다 그랬죠. 그죠? 중국의 산동성 교남시에 가면은 이렇게 지금은 공원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낭야대라고 그래. 낭야대. 낭야대 입구가 이렇게 있고 가면은 진시황이 그죠? 어디를 가르치고 있죠. 이 석상이 이렇게 있는데 진시황이 평생의 꿈이 뭐였습니까? 불로초를 얻어가지고 그죠? 늙지 않고 계속 사는 거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동방조선으로 그죠? 자기 신복을 이렇게 보냈죠. 서불 또는 서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불로초를 구하러 왔는데 삼신산으로 못 구하고 제주도까지 왔어. 제주도까지. 그래서 못 구하고 뭐야? 서쪽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서귀포라는 거예요. 서귀포. 서불이 이렇게 서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지금도 이렇게 낭야대 가면 저런 게 있는데 그 낭야라는 이름이 저렇게 오래됐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됐다. 그 역사를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굉장하죠. 그죠? 낭야대. 자, 그런데 이 군현홍수를 이렇게 탈출하기 위해서 부르태자로부터 오행치수법을 분명히 이렇게 전수를 받았는데 도산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것을 5월 춘추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우가, 그죠? 오행치수법을 전수받은 우가 호련히 잠이 들어 꿈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야? 나는 현이의 창수사자인데 이게 바로 부르태자죠. 현이는 이제 뭐야? 동이족 중에 한 족이 이제 현입니다. 창수사자는 이게 발해를 이야기하는 거야. 푸른 물을 이렇게 건너왔다. 이게 창수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동반도에서 산동반도로 배를 타고 왔을 거다. 중요한 건 뭐야? 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디 가면은 금간에 서가 있을 것이다. 그 안에 오행치수법이 있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 만나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당군조선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싹 감추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곡을 하고 감추어놨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면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죠. 자, 중요한 게 이제 또 홍범구주라고 있는데요. 홍범구주. 이게 이제 서경을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 홍범구주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쳐줍니다. 자, 이건 이제 홍범구주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아마 자연스럽게 들으실 것 같아요. 자, 한서 예문지에 이르기를 우가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이 낙서를 내려주었는데 그것을 본받아 진술하니 홍범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범구주는 우가 뭐야? 우가 홍수를 다스릴 때 오행치수법을 받은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홍범구주라는 거야. 응? 하늘이 낙서를 내려주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서경의 주서 홍범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13년에 왕이 기자에게 찾아갔다. 이 왕은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입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등극한 지, 나라를 세운 지 13년째란 말이에요. 13년이 지나서 기자에게 찾아갔다.
그러고 나서 기자에게 왕이 말을 했습니다. 오호 기자여, 하늘이 가만히 천하 백성을 안정시키고 거처하는 것을 도와 화목하게 하시나 나는 일륜을 펼쳐 시행할 줄 모르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나라를 세우긴 세웠는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좀 가르쳐다오, 그 말이에요. 기자에게 그걸 물으니까 기자가 홍범구주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홍범구주는 천하를 다스리는 큰 법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왕이 기자를 찾아와서 물은 거죠. 물은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말해요. 기자가 말합니다. 제가 들으니, 그죠? 옛날에 곤이 홍수를 막아서 오행을 헷갈리게 펼치시니, 요 곤은 바로 우의 아버지입니다. 우의 아버지인데 곤이 홍수 조절에 실패를 해. 그래서 사형을 당하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홍수를 막아서 오행을 헷갈리게 펼치니, 요게 이제 잘못했다는 겁니다. 제께서 진노하사, 요게 제네 진노,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제가 누구냐? 요게 바로 단군입니다, 단군. 근데 이런 역사를 모르면 이 죄를 하느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느님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하느님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하느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랬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바로 이 죄는 동방 조선의 천자였던 단군 왕검입니다. 왜? 오행치수법을 전해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께서 진노하사 홍범구주를 내려주지 않으시어 인륜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범구주가 고조선에는 있었는데, 여기, 그죠? 주나라에는 없다, 이거야. 없다. 그래서 인륜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거는 인륜 도덕이 없다는 겁니다. 곤이 기한과 죽고 우가 뒤를 이어 일어나자 하늘이 우에게 홍범구주를 내려주시어 인륜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자가 하는 이야기죠. 무왕에게. 자, 하늘이 내려줬다. 천내 우석 홍범구주. 요 천이 바로 하느님이 아니고 바로 단군 왕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살짝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자기가 옛날에 이런 걸 들었다 하고서 전해준 거죠. 그죠? 홍범구주는 기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기자가 만든 게 아니고 기자가 듣고 그걸 무왕에게 전해준 거죠. 그런데 그 홍범구주는 어디서 왔다? 제께서 진노해서 전해주지 않다가 우가 일어나니까 우에게 이렇게 줬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오행치수법이죠. 오행치수법. 단군 왕검이 이렇게 준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중국과 우리의 그 역사를 이렇게 그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홍범구주는 9가지의 큰 범주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첫 번째 오행, 오사, 팔정 쭉 나가다가 오복이 있죠. 오복. 그죠? 5가지 복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5번째가 바로 환극입니다. 환극. 환극이 뭐냐? 환극이 바로 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이 진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시황. 황제할 때 황. 그 황이 여기서 온 거예요. 환극에서. 그러니까 이때, 그죠? 단군 왕검께서 우에게 홍범구주를 전해줄 때, 그죠? 오행치수법을 통해서 홍범구주를 전해줄 때 환극사상이 일로 전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천자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역대 초기의 제왕들은 황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전수가 되고 한 200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진나라가 이렇게 서면서 그때 그 왕인, 그죠? 진시황이 자기가 이렇게 왕호를 시황,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황제가 되었다 해서 진시황인 거예요, 진시황. 그전에는 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황의 뿌리는 어디냐? 바로 이게 환극, 홍범구주에서 왔다. 아시겠죠?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 복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한 번 듣고 이해하면은요, IQ 한 200 되는 분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한자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한자라는 글자가 중국 한족이 만든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자 하면은 뭐야? 한족의 글자 또는 한나라의 글자 이렇게 말뜻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시아 이상주의에서 이용범 박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대 한국의 상형 문자 혹은 한자 그 자체는 고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으며 중국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역사적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문자는 중국인들이 전용하고 있지만 오로지 그들이 쓰고 있지만 사실상 고대 한국인들이 발명하였다. 고조선은 상형 문자 혹은 신지 문자를 사용했다.
이 상형 문자죠. 자, 이게 이제 한자의 발달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한 건데, 한자죠, 한자. 한자 한나라 때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한나라 이전은 진나라죠. 진나라 때 썼던 글자는 소전이라고 그래. 그 이전에 주나라는 금문이라고 그래요. 그 이전에 은나라는 갑골문이라고 그럽니다. 갑골문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 이전에 하나라, 아까 이제 그 오행치수법을 전수받아서 세운 그 우가 세운 나라가 바로 하나라인데, 하나라 때는 뭐냐?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자의 가장 원형은 알려진 것은 갑골문이다 이거죠. 갑골문. 그죠? 이 갑골문은 1899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뼈에 이렇게, 이게 뭐 이제 옛날에 막 그냥 전염병이 많이 돌고 막 아픈 사람이 많고 그래가지고 뭐 진기한 약재 있다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수집하고 막 그랬죠. 그 바로 이게 동물의 뼈가 갈아서 이렇게 다려 먹으면 몸에 좋다, 병을 낫는다 해가지고 이 갑골문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학자인데 그걸 막 이렇게 그 약재를 구했는데 보니까 뭐야? 뭐 글자 이상한 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고대의 글자구나. 이걸 알은 겁니다. 그래서 거북의 백가죽, 이걸 갑이라고 그래요. 갑. 그리고 짐승의 뼈, 고리죠. 그죠? 그래서 대개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갑골문이다. 이건 이제 이것이 발견되고 나서 한참 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만들었던 은나라 때 사람들이 이걸 갑골문이라고 했겠냐? 그런 의문이 들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갑골문입니다. 그런데 갑골문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자, 요거는 우리가 개자라고 읽기도 하고 요걸 사람 이름 했을 때는 설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발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글이라는 겁니다. 글. 이게 글이라는 거예요. 기흘절이라고 해놨죠. 기자에 앞에 기역과 흘자에 을, 이걸 붙여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반절법이라고 그러는데 중국도 발음 기호가 다 있습니다. 한자에. 그 운서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기흘절이라고 되는데 기흘절대로 하면 이건 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문자를 글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글. 글은 그림에서 왔어. 그린다. 그게 글이다는 거야. 글과 그림은 같은 데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새긴다는 뜻이야. 하나, 둘, 셋, 넷. 칼로 나무에다 이렇게 새긴다. 그래서 원래는 큰 대자가 아니고 나무 목자였습니다. 이게 원래. 그랬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글자가 바뀐 건데 나무에다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새겼다는 거야. 내가 니한테 몇 개 빌려줬다. 새겼다. 칼로. 그래서 새긴다. 글입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글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은나라 사람은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그죠? 은나라 사람은 동이족이에요. 제가 그걸 좀 이따 다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보세요. 그죠? 갑골문 이후로 금문이니 소전이니 한자니 이게 다 뿌리가 여기니까. 그죠? 한자는 누가 만들었냐? 예를 들면은, 한자는 상형 문자 아니에요? 상형 문자. 그러면은 매산자 하면 산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든 게 매산자다 이거죠. 그건 형입니다, 형. 그리고 형은 뭐냐? 상은 뭐냐? 상형할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림입니다. 산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을이 보여요? 가을? 가을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그 글자를 어떻게 만들 거냐? 가을을 딱 생각을 해봤더니 가을이 되면은 별을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뛰어다니는 그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난 거야.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던. 그래서 가을 추자는 거기서 온 거야. 벼하자 옆에 불하자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메뚜기를 뜻하는 글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이제 생략돼 버리고 그렇게만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를 그렇게 잡아서 구워 먹는 그런 식습관 이건 중국인들한테는 없거든요. 없습니다. 이건 동이족들의 습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 누가 만들었겠냐? 자연이라고 하는 연자가 있죠. 그럴 연자인데 육달을에다가 개견자를 쓰고 점 4개 찍은 거죠. 그죠? 그 점 4개가 불화입니다. 불화. 그래서 이거 육달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얘기해. 고기를 얘기합니다. 고기. 그러니까 개견자가 있으니까 이건 개고기죠. 그죠? 개고기를 불에 거슬러서 이렇게 먹는다. 요리할 때. 그게 그럴 연자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게 뭐야? 거스를 연자였다라는 거죠. 거스를 연자. 거스를 연자였는데 이게 나중에 그럴 연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끄스른다는 글자를 그를 연자로 바꾸고 나니까 끄스른다는 글자가 또 필요해가지고 그 옆에다 불화자를 다시 붙인 글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연소시킨다 할 때 연자. 그런데 개고기는 우리 동이족이 먹는 거지 중국 민족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자도 누가 만들었다? 당연히 동이족이 만든 거죠. 그런 글자를 이렇게 추론에 들어가면 뭐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이제 없죠. 그래서 다 넘어가고. 그래서 태백일사에 보면은 신지혁덕에게 명해서 작서, 여기 이제 아까 개라 그랬죠. 또 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야? 서와 글을 만들었다. 이것도 글서자고 이것도 글자죠. 그죠? 그래서 글자는 처음 언제 나왔냐? 환웅천왕 때, 그죠? 신지혁덕이 처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슴이 이렇게 뛰어가면 길바닥에 그 발자국 모양이 남죠. 그죠? 그걸 보고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슴 발자국 모양. 그래서 그걸 녹도문이라고 그래요. 녹도문. 이 녹도문이 이제 최초의 문자입니다. 그 문자가 바로 이제 그림에서 사실은 시작된 거죠. 그죠? 이렇게 문자의 발명의 어떤 기록이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이 자체가. 자, 기자조선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뭐, 치우천왕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고, 동방고조선과의 중국 문화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행치수법, 그리고 한자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조금 드렸고요. 자, 기자조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기자조선에서 이렇게 고조선을 이어서 기자조선이 나왔고 위만조선 했고 한사군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최초의 기록이 사마천이 쓴 사기에 송미자 세가, 그죠? 제후들의 역사를 쓴 책을 세가라고 그래.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송미자의 기록이다 이 말이죠. 자, 1호부터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으니, 그죠? 봉하였으나 신하로 삼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 여기 바로 아까 뭐야? 홍범구주 그 얘기야 바로. 왕이 13년째에 기자를 찾아와서 나는 통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다오. 그랬죠. 그래서 뭐야? 기자를 그때 만난 겁니다. 그런데 기자가 뭐야? 홍범구주를 전해주고 동방으로 이렇게 망명을 한 거예요. 왜? 기자는 은나라가 자기 모국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모국이 이 주나라 무왕한테 이렇게 망한 거에 대해서 뭐야? 굉장히 어떤 그런 울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 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홍범구주만 전해주고 나는 당신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해서 동방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방조선의 왕으로 봉했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뭐야? 이 불신냐? 신하로 삼지는 못하였다. 왜 신하로 삼지 못했을까?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자조선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문헌에는요, 기자조선에 대한 문헌이 기록이 하나도 없어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중국에도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조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중국 역대 그 사망오제들의 이제 계보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황제헌원이 있죠, 그죠? 황제헌원. 황제헌원은 우의 후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는 이제 뭐야? 여기 둘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누구의 둘째 아들이냐면 소전씨의 둘째 아들이야. 소전씨의 첫째 아들은 염제신농입니다. 둘째 아들이 우기고 거기서 이렇게 갈라져 나갔는데 이 염제신농이 누구냐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그 강씨들 있죠. 강씨들의 원시조입니다. 이 염제신농이 소전씨가 뭐야? 배달국 환웅천왕 때 안부련 환웅천왕 때 군병 감독관이었어요. 장수야. 그래서 강수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파견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염제신농을 낳은 거죠. 그래서 강수라는 곳에서 낳기 때문에 성을 강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강가로. 그러니까 소전씨 아들이니까 당연히 다 동이족이죠. 이분은 뭐 배달국의 신하였으니까 다 동이족입니다. 여기서 다 갈라져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황제헌원, 소금천, 그죠? 여기 뭐야? 요임금, 그죠? 여기 기는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죠. 그 시조고요. 요 설은 탕임금, 상나라를 연 탕임금의 시조고, 요건 요임금이고, 여기 순이 있죠, 순, 그죠? 순은 또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하나라를 연 우임금은 또 여기서 나옵니다. 전부 동이족의 역사 계보예요, 알고 보면. 이게 우리가 그냥 막 만든 게 아니고, 사마천이 쓴 사기하고, 그 다음에 제왕색이라고 하는 두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 계보를 그린 겁니다. 사기와 제왕색이. 그러니까 중국이 역사 컴플렉스를 가질만 하죠.
그죠? 하늘처럼 떠봤던 황제 헌원조차도 동이족이니까. 그죠? 여기 설이 있죠? 여기 보면 상나라의 시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탕이. 그 탕은 요 설로부터 나왔고, 요 설은 미자의 후손이 미자. 송나라 미자. 은나라의 그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성이 자씨라 그랬죠. 그죠? 기자도 자씨고, 미자도 자씨고, 여기서 공자가 나왔기 때문에 공자도 자씨고.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바로. 수는 설에게 아까 설이 이거예요, 설이. 설이 이겁니다, 이거. 이 설, 그죠? 제국 고신이 왕비가 넷이 있었는데, 그 왕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왕비로부터 아들을 이렇게 낳은 겁니다, 그죠? 기를 낳고, 설을 낳고, 요임금을 낳고, 지를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이 설을 수는 설에게 상땅을 봉했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를 열었을 때 상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자시성을 내려주었다. 사성자시. 요거 내려준 걸 이렇게 하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성이라 그래. 임금님이 내려준 그 성. 그죠? 자시성을 내려주었다. 그죠? 그래서 설이 죽고 아들이 이렇게 되고 주주쭉 나가다가 성탕이다. 그러니까 은나라는 뭐야? 전부 자시 집안이야. 은나라가 쭉 나중에 내려가가지고 언제 망해요? 주임금 때 가서 망하잖아. 그래서 주가 너무 폭정을 펼치니까 무왕이 이렇게 쳐서 이렇게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은나라 왕실은 성이 자씨라는 겁니다. 자씨. 그러니까 기자가 자씨라는 거야. 기씨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기자는 뭐야? 은나라의 제후국인 기국의 제후죠, 제후. 왕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는 벼슬 이름이야. 이게 사기집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기집회, 사기세근 이런 거는 사기를 해설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자의 그럼 이름은 뭐냐? 서여지, 서여.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기자는 뭐야? 성까지 붙이면 자서여 이렇게 되죠. 자서여. 자서연대 뭐야? 아까 번안이 이렇게 1040년 동안 가다가 22세 색불로 단군 때 망하고 번조선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때 초대 단군이 누구예요? 서우여라 그랬죠. 그죠? 그 서우여를 이 자서여하고 이렇게 동일인문이다 이렇게 우긴 겁니다. 이런 데서. 서우여하고 자서여하고는 다르죠. 응? 근데 지금도 인터넷 치면은요, 서우여가 서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우여하고 서여는 다릅니다. 자, 삼국유사 고조선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무왕이 즉위한 김효년, 그죠? 요게 이제 아까 봉기자의 조선했던 그거예요. 그게 이제 서기전 1122년,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걸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하니 단군께서 장당경으로 옮겨가셨다가 나중에 아사달로 돌아와서 산신이 되셨는데 연세는 1908세이셨다. 요 1908년에 소자출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주나라가 건국한 해가 바로 서기전 1122년입니다. 그런데 서우여가 번조선으로 이렇게 되면서 처음 번조선을 이렇게 시작한 해는 1122년이 아니에요. 이게 165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우여가 서여가 될 수가 없죠. 서우여가 서여가 될 수가 없는 게 연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서우여가 서여라고 하니까 제왕운기를 썼던 그 이성유 고려시대 때 그 유학자죠. 헷갈린 거야, 이게.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제왕운기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 요게 이제 1286년이야, 서기전. 자, 그때 요게 그러니까 은나라 무정 을미년 8년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색불로 단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단군으로 되면서 수도를 송화강 아사달에서 백악산 아사달로 이렇게 옮기고 나라 이름을 진안에서 진조선으로 바꾸고 번안은 번조선으로 바꾸고 마하는 막조선으로 바꿨던 바로 그 해입니다. 이게 그 해예요, 그 해.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서우여가 번조선의 임금님이 된 거죠. 근데 서우여가 자서여하고 같은 인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연대 차이가 왜 나냐? 이게 이제 엄청 헷갈린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나와요. 아사달 산으로 들어가서 신이 되었다. 나라를 누리기를 1028년, 요건 이제 1048년을 잘못 쓴 겁니다. 그 후에 164년 만에 어진 사람이 나타나 임금과 신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1122년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주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주나라가 시작될 때 뭐야? 주무왕이 기자를 찾아가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홍범구주를 받았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는 이때 인물이야, 이때 인물.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야? 그거보다도 164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서여가 서우여라고 하니까 이 164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아무 설명이 없이 164년 만에 어진 사람이 나타나서 임금과 신하가 있게 되었다. 이 어진 사람이 바로 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자. 그러니까 이때 기자가 나타나가지고 임금과 신하가 있게 되었다. 나라에 어떤 체계가 서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뭐야? 후조선, 기자조선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인데 주무왕 김효년, 원년 김효년, 요때 봄에 도망하여 여기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뭐야? 164년의 차이가 나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164년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승효가. 이 164년의 이 기록은요, 환단고기 기록이 아니면 누구도 풀지 못하는 거야. 누구도. 번한이 뭐야? 번조선으로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꾼 그 해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모르면, 그리고 그때 왕이 서우여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누구도 못 풉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 이게. 자,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건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한사군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초의 기록은 수정조선 위 사군이라고 그랬죠.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두었다. 이것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조선열전에서 이렇게 썼는데, 사마천은 당대 인물이에요. 한사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죠? 위만조선을 한무제가 이렇게 2년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거기에 사군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당대 인물입니다. 사마천은. 그러면은 사기를 쓸 때 현장 답사를 다 하면서 다 썼는데 이것도 틀림없이 뭐야? 현장 답사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냥 사군이야, 사군. 여기에 낭랑이니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뭐야? 한서 무제본기. 요거는 한서라고 하는 한나라의 역사죠. 한나라의 역사는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책이. 그때 가가지고 뭐예요? 낭랑, 임둔, 현도, 진번 이런 사군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주 문제가 많죠. 당대 인물은 사마천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서지리지에는 현도와 낭랑 2군밖에 안 나오죠. 수서 오행지는 3군밖에 안 나와. 3군. 이거는요, 원래 그 지역에 옛날부터 낭랑이 있었어. 중국 그 요서 지역에. 원래 거기 있었고, 임둔이니 진번이니 현돈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기원이 잘 안 나옵니다.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는 걸 그냥 억지로 갖다 이렇게 깨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서는 이게 이제 평안도, 뭐 함경도 어디 있다 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가짜 그림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죠. 그게 우리 역사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낭랑군은 어디에 있냐? 여기 이제 사기 세건 하본기라고 하는 데서 태강지리지를 인용을 해가지고 한 구절 써놨습니다. 낭랑 수성현. 낭랑군에 있는 수성현에 군이 더 크거든요. 낭랑군 수성현에는 유갈석산, 갈석산이 있다. 장성소기,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랑군은 어디 있어요? 갈석산이 있어야 되고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산해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양에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평양에? 북한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중국 기록에 문헌상으로 낭랑이 여기 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무시를 하고 지금도 낭랑군은 평양 주변에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있는 거죠. 바보로 알고 무시하고 그냥 과거부터 스승부터 이렇게 해왔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와가지고 뒤바꾸면은 자기네들 기반이 다 무너져.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 거고. 그거 가지고 대학 교수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과학을 뭐 거짓말 했다 그러면 그건 큰 벌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친일파 중에 왕친일파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지. 계속 거짓말 하는데 그게 계속 되겠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그죠? SNS를 통해서 그냥 모든 국민들이 이런 지식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죠? 계속 우기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얼마 못 갑니다. 지금이라도 딱 고백하는 게 그 사람들이 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점재현 신삽인데, 점재현은 낙랑군의 속현이라는 거예요. 거기 속해 있는 다른 현인데, 거기 신삽이가 여기서 나왔다. 이거 있잖아요. 돌 재질이 평양에서 나지 않는 거야. 이게 다 밝혀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도 뭐야? 딴 데서 가져온 거야. 딴 데서. 아니, 이런 비가 여기 넓은 벌판에 2000년 동안 있었으면 이걸 발견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본인 이마니시류가 와가지고 발견했다는 거야. 이런 거짓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지금도 있죠. 지금도 그 강단 사학자들이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낙랑군의 증거가 이거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다 넘어가요. 아니, 뭐 서울대학교 교수가 와서 얘기하니까 맞겠지. 그거 뭐 의심할 생각도 안 하죠.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이게 뭐 이제 고조선과의 그런 중국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간단히만 살펴본 거죠. 다는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믿고 살았던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할 수 있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참 알기가 어려운데, 삼국사기에 진흥왕 본기에 보면 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최치원, 그죠? 최치원은 이제 신라 말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진흥왕은 그 말기가 아니죠, 그죠? 그 한참 앞에 있는 왕인데, 거기 기록에 이제 이게 최치원이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날랑비 서문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몇 줄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국유 현묘지도하니 왈풍류다. 이렇게 이제 첫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 국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다. 이름하야 풍류다. 도란 말이에요, 도. 도가 뭔지 알죠? 그죠? 현묘한 도다. 그러니까 도 하면은 보통 유불선을 얘기해요. 유불선. 근데 현묘한 도니까 뭐야? 유불선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오묘한 도다. 그것이 바로 풍류다. 이것이 바로 국유니까 우리나라의 도다 이 말이죠. 그 오늘날 풍류하면 사람들이 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노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이제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옛날에는 뭐냐면 삼신 하느님께 천제를 올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제를 지내고 나서, 그죠? 그 올린 재물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축제를 벌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삼신을 믿고 따르는 그것도 풍류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것도 풍류죠. 그죠? 오늘날 풍류의 그 말의 어원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풍류가 그 풍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늘날 한류가 된 겁니다. 한류. 그죠? 한류. 음악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음악부터. 그죠?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볼 때. 지금도 제가 유튜브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가끔 보는데,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어떻게 구분하냐, 막 이런 거를 서양 사람들이 막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하여튼 재밌죠. 다르다는 거야. 우리 피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풍류인데, 자, 이런 그 우리의 고유한 그러한 도다 말이야, 도. 이게 도인 이유는요, 그 뒷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르침의 근원이 선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선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제가 잘못 썼네. 신선선자예요, 신선선자. 먼저 선자가 아니고. 신선선자. 그래서 신선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실로 유불선 3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생명을 접하여 감화시키는 것이라. 포함 3교. 그죠? 여기 풍류에는 뭐야? 3교가 다 포함되어 있다. 유불선 이전에 원형문화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풍류 속에는 뭐야? 유교적인 요소도 있고, 불교적인 요소도 있고, 도교적인 요소도 있다. 그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야? 유교하고도 다르고, 불교하고도 다르고, 도교하고도 다른. 그 원형이라는 거죠, 원형. 그죠? 그런데 그건 뭐야? 접화, 군생. 군생은 이제 사람들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니까. 접화. 이 접화라는 말이 이제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만나는 걸 이제 뭐 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해서 가르침으로 교화를 베푸는 게 이제 접화, 군생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아마 크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3교, 포함 3교니까. 3교.
유불선이라는 게 뭐야? 전부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러한 풍류가 있었다. 이걸 이렇게 똑바로 알아야 되고, 자, 이 풍류에서 뭐냐면은, 이 풍류도에서는 그 신앙의 대상이 바로 삼신이야, 삼신. 그래서 11세 도회단군 때에 나라의 그 큰 스승이었던 유의자는 실존 인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기전 19세기인데,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게서 나온다. 자, 도가 또 뭐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그런 질문했는데, 도의 큰 근원은, 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입법이에요, 우주입법. 그죠? 자, 주역에 보면은 이름이량 지위도다. 한 번 음운동하고 한 번 양운동, 음양운동을 하면서 이 우주가 삼라만상이 이렇게 변화를 펼쳐가는 거, 그것이 곧 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법이죠, 그죠? 우주가 운행하는 그런 운행의 어떤 원리, 입법, 그 질서, 그것이 이렇게 도란 말이에요, 도. 그런데 그 도가 삼신으로부터 나왔다, 그죠? 도지대원이 주로 삼신이다. 그러니까 이 삼신이야말로 뭐예요? 도의 그 입법, 질서를 주재하는 이 천지의 주인이죠. 바로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그런데 이 하느님을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삼신으로 불렀다 이거죠. 삼신으로. 그냥 편의상 삼신으로 부른 거야. 자, 그래서 이 풍류를 다른 말로 이제 신교다. 신의 가르침이다. 그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신교에서는 신앙의 대상, 하느님을 둘로 불렀어요. 삼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북두칠성 있죠. 이 북두칠성을 주재하는 분이 바로 삼신이야. 그래서 삼신이고 칠성이고 칠성이고 삼신입니다. 이 칠성에서부터 사람이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야? 다시 칠성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죠. 다시 돌아가시는 거야. 죽었다고 안 하죠. 돌아가신다고 그러지.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야? 늘 이렇게 밑에 그 칠성판, 북두칠성 모양을 한 그 칠성판을 이렇게 깔고 거기에 이렇게 죽은, 그죠? 시신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거든. 하느님으로부터 와가지고 하느님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 신에 대한 이런 믿음이 정말 철저했어요. 오늘날 이제 그런 거 다 미신이라고 그러고 믿지도 않고 그러는데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오리지널 우리의 그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불행한 건데,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어머니 할머니들이 자식들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물 떠놓고 장독대에다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이 칠성님께 비는 거거든. 우리가 비나리라는 그 민요가 있잖아요.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자손들 사고 안 나게, 평안하게 잘 살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칠성이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과 무병장수를 이렇게 다 주는 그런 별이 바로 칠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살고 싶으면은요, 칠성님께 빌어야 돼, 사실은. 칠성님께. 이 천부경의 첫 문장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시작인데, 무에서 시작된 하나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 너무 철학적인 건데, 좌우간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은 근본 일자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근본 일자가 나누면 셋이다. 그 말이에요, 셋. 그래서, 그 근본이 이렇게 무가 다 해도 그 근본은 변함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건 뭐냐면 하느님이 한 분신이지만 삼신으로 이렇게 이해했던, 삼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그거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천부경이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신무실 석삼도 바로 이거죠. 그죠? 일신이 곧 삼신. 그리고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지비리 함삼하고 하나를 잡으면 셋을 담고 있고, 그죠? 셋을 다시 모으면 하나로 이렇게 돌아간다. 1과 3의 관계. 1이 곧 3이요. 3을 다시 모으면 하나요. 그러니까 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삼신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삼신으로.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삼신일체지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삼신이 한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삼신이 한 몸이다. 삼신은 일신에서 나왔다. 그죠? 이것도 이제 단군세기 서문에 있는데, 단군세기 서문에 이런 그 진리적인 이런 그 명제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읽어보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네. 자, 근데 삼신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성이 되었다. 교화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명이 되었다. 치화신은 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의 3대 요소를 성명정이라고 그래요. 성명정. 그죠? 인간 생명의 3대 요소를 성, 명, 정.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최귀최존의 만물자야다.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사람이. 이 성명정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삼신으로부터 온 거지. 그죠? 삼신이 하느님이야. 그 하느님의 마음과 목숨과 그 정기를 인간이 그대로 받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명정을 다른 무슨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에 참된 것이다 해서 삼진이라고 그래요. 삼진. 그러니까 이 마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본자리인데 이 마음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죠? 하느님의 마음을 인간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목숨을 인간이 갖고 있는 거고요. 하느님의 그 정기를 인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삼신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할 때 사람은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신선이. 그게 바로 풍류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류도를 그냥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우리 거기 때문에 되찾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정말로 잘 살려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어디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이걸 이렇게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삶의 최대의 숙제는 바로 이 삼진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유불선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조선이 왜 이렇게 세수로,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렸냐. 바로 이런 삼신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삼신이 천지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게 천지인이고, 그죠? 그래서 삼수로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삼한으로 이렇게 나누어 다스린 겁니다. 삼한. 그죠?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삼한이 있고, 인간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철학이에요. 이거는요,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거 정말로 많은 공부거리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래서 조화신은 천일신, 교화신은 지일신, 치화신은 천일신 이렇게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한으로 이렇게 펼쳐졌고요. 삼진이 이렇게 나왔고, 이 조화신은 생명을 낳는 본성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의 덕성을 가지고 있고요. 교화신은 뭐야? 가르치는 거니까 이게 스승의 덕성이죠. 치화신은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의 덕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군사부일체를 이야기하는데 군사부일체는 우리 신교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유교 문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군사부일체 아니에요. 삼신일체니까. 여기에서 유불선이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겁니다. 오늘날 유불선 기독교가 여기에서 다 나온 거야. 기독교는 여기에 들어가요. 이 선이라는 게 뭐 신선이고 이게 영생불사 아닙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영생이고, 그죠? 그래서 기독교를 서선이라고 그래. 동방은 동선이고, 불교는 인간의 마음을 닦아서 가르침을 열어주는 그걸 이렇게 전공으로 삼고요. 유교는 인간의 삶의 질서를 이렇게 바로잡는 거야. 예절, 그죠? 인류 문화의 그 뿌리가 알고 보면 다 이런 삼신사상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몸속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성명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왜 도를 닦아야 돼요? 이 삼진을 이렇게 회복하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그죠? 홍산문화 그 유적. 홍산문화는 사실은 고조선보다 더 이전 문화예요. 거기에 유적들, 이렇게 유물들을 이렇게 파보면은 이런 도 닦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반가부좌하고 있는 여신상이다. 여자야, 여자. 그리고 이거는 금이다가 있죠. 그죠?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랫배에 모으고 입을 벌리면서 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다 금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조각조각 나가지고 부스러기 된 거를 짜마 쳤더니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야. 이런 모습. 그럼 이것은 뭐야? 이게 뭐, 이 머리 모양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그냥 평민들 모습이에요. 평민들. 이 사람들의 생활 문화가 이렇게 뭐야? 이거 완전히 도 닦는 모습,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죠? 요즘처럼 뭐 그냥 밤에 맨날 핸드폰 쳐다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도를 닦은 거야. 생명의 본성을 이렇게 찾아서.
그런데 그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의 근본 고향, 그 삼진을 이렇게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느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느님의 그 생명과 그죠? 그 정기를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본래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환단고기에서는 그런 인간을 테일이라 그러고 홍익인간이라고 그래. 그런 인간을 홍익인간. 그러니까 우리의 그 건국 이념에 홍익인간이 있는데 그 홍익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 그죠? 그걸로 이렇게 모든 인간 세상을 그런 인간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다 해서 우리의 그 교육 그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이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줄일게요. 결론적으로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우리의 본래 이런 풍류도 신교의 그 맥이 다 끊어졌는데 우리 구한말에 조선이 망해갈 무렵에 경주 땅에 동학을 이렇게 창도한 최수훈 대신사가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동학을 이 땅에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이 동학이야말로 알고 보면 우리의 그 풍류도 신교의 그 맥을 이은 거다. 조선은 왜 망했냐? 우리의 고유한 이러한 사상 문화 맥이 다 끊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죠? 중국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선비들이 뭐야? 전부 맹자왈, 공자왈 이것만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는 당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동학을 창도하셨는데 이 동학에서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하느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고는 너는 어찌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이 상제가 아까 삼신일체라고 그랬죠. 삼신일체 상제. 그죠?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그 삼신 상제님이죠.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 이런 외래 종교와 사상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고유한 그 신앙의 맥이 다 끊어졌는데 동학에서 그걸 이제 다시 되살린 거거든. 동학은 말 그대로 동방의 학이다 이거야, 동방. 그리고 그때 말하는 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동. 우리의 고유한 거다 이거야. 우리의 고유한 거. 그게 바로 동학이죠. 그죠? 그래서 동학에서 이런 시천주 주문을 이렇게 내줘주세요. 시천주 주문.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삼신 하느님을 천주다. 그 천주님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모시면 조화가 이렇게 정해진다. 이건 이제 굉장히 깊은 뜻인데 이런 주문을 내려주신 거죠. 주문을. 그런데 이제 동학은 무국대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국대도다. 이것도 이제 엄청난 말이고요. 5만 년의 운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5만 년의 세상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걸 이렇게 동학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고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안 이른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12제국은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괴질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요즘 괴질 때 우리가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학에서 그런 걸 다 예고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거냐. 그런 것이 사실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사상, 믿음, 신앙, 종교 여기에 이렇게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그런 고조선의 그런 역사 그러면서 이렇게 삼신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시간이 이렇게 뭐 여러분들 무한정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아마 얼마나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못 드려가지고 좀 그런 의심이 드는데 하여튼 다음 기회에 시간이 다시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데 가도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것만 바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좀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끝까지 잘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